85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제네시스. 저자 귀도 토넬리. 출판일 2024년 2월 22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우주, 지구, 생명의 기원을 알자. 책 소개. 이 모든 것은 138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줌의 입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의 입자를 발견한 세계적인 실험 물리학자 귀도 토넬리 베스트셀러, 국내 첫 출간. 힉스 보손을 발견한 세계적인 실험 물리학자 귀도 토넬리가 물리학에서 최근 발견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주 탄생의 중요한 7가지 순간을 이야기한다. 우주 탄생의 첫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현재 물질의 작은 조각을 아기 우주대에 매우 높은 온도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종의 시간 여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실험을 통해 동면 중이던 입자들이 한순간 다시 나타났고, 이로써 138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입자 한 줌이 깨어났다. 귀도 토넬리가 발견한 힉스 보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 제네시스는 우주 전체이자 시작인 이 입자에서 출발하여 시공간의 탄생, 진공 상태로부터 어떻게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는지, 현재와 같은 광활하고 다양한 모습의 우주로 진화하는 과정, 오늘날의 다중우주 이론과 외계 은하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시공간의 기원에 대한 답을 찾는 7일간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저자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저자 소개. 저자 귀도 토넬리 대학 교수.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보손 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탈리아의 입자 물리학자. 현재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의 일반 물리학과 교수이자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선임 연구원이다.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서 일하며 힉스 보손을 비롯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 초대칭 등 새로운 물리학 연구에 참여해왔다. 그는 2011년 CERN의 특별 세미나에서 힉스 보손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2012년 힉스 보손이 관찰되었음을 CMS 실험의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발견 덕분에 입자 질량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 이론을 제시한 프랑수와 앙글레르와 피터 힉스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갓 태어난 우주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2가지 방법. 인간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알아내고 싶어하는 우주의 시작, 그러니까 시공간의 탄생은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실험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무한히 작은 것을 탐구하는 입자 물리학으로의 접근과 초거대 망원경을 사용해 무한히 큰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 전체까지 관측하는 시도다. 놀라운 점은 무한히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천문학적 규모의 먼 거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동일한 이야기로 수렴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실험 물리학자 귀도 토넬리의 첫 책 제네시스는 우주의 전체이자 시작을 품은 채 138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줌의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한다. 그 출발점에는 물질, 즉 암석과 행성, 꽃과 별 등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형성하는 물질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는 우주가 매우 오래되었고 현재 엄청나게 차가운 구조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 집 지구에 고립된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대기의 보호막을 벗어나자마자 온도는 급락한다. 희박하고 매우 오래되었으며 차가운 현재 우주의 물질은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장렬하는 물체였던 아기 우주 때 물질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그렇다. 우주 탄생의 첫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현재 물질의 작은 조각을 원래 조건에 매우 높은 온도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종의 시간 여행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기계로부터 원시우주와 비슷한 온도로 가열하여 멸종된 입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간의 작은 부분을 원시우주와 비슷한 온도로 가열하여 멸종된 입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장렬하는 물체를 채우고 있다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극대 입자들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가속기 덕분에 입자들이 마치 얼음 석관에서 동면 중이다가 깨어난 것처럼 한순간 다시 나타나 우리가 이를 자세히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힉스 보손도 이런 식으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38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입자 한 줌을 다시 깨워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귀도 토넬리는 바로 이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보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 발견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이 발견을 통해 현대 물리학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귀도 토넬리는 힉스 보손의 발견으로부터 우주의 시작과 시공간의 탄생, 진공 상태로부터 어떻게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는지, 현재와 같은 광활하고 다양한 모습의 우주로 진화하는 과정 등을 7일로 나누어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우주 초기부터 최근까지 인간이 밝혀낸 것들 중 거의 모든 것들, 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과 알아내고 있는 것들,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인문학적 비유로 7일의 여정을 이끈다. 우주의 기원을 향한 여정, 모든 편견을 버려라. 우리는 이제 곧 세계의 기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의 지속성이나 우리 주변의 조화로움을 목격할 때 느껴지는 안도감 등 우리의 일상을 이끄는 개념들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체계로 보이고 그와 대조되는 혼돈과 무질서는 멀리 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때와는 달리 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코스모스라는 말로 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에 크게 좌우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 우주의 다른 모든 구석에 널리 펴져 있는 법칙과 같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낮과 밤,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것,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구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 책은 우리가 잊고 사는 혹은 착각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 그 자체가 될지도 모르겠다. 사실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코스모스의 겉모습 아래 카오스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 은하까지 갈 것도 없다. 우리의 태양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된다. 평온하게 우리의 하루를 비춰주는 태양 가까이 가보면 무수한 열핵 폭발, 대류운동, 엄청난 질량의 주기적 진동과 사방으로 뿜어지는 플라즈마로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따로 없다. 이 혼돈도 멀리서 보면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무한히 작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에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표면도 아주 자세히 보면 양자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진동하며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물질은 우연과 불확정성 원리가 지배하는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른다.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상태와 가능성으로 부글거린다. 이 책 속 7일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기본 입자 세계의 가장 작은 구석을 탐사할 때에도 은하나 은하단과 같은 거대 구조,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때에도 이와 같은 상호작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한다. 우주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질서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기도 토넬리는 말한다. 이 여정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단 하나,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공상과학 소설조차 진부하게 보일 정도의 대담한 개념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강력한 사실들로 우리의 기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진공이라는 매우 독특한 물리 시스템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과는 달리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로 채워져 있으며 0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에너지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이 거대한 은행에서는 누구나 에너지를 빌릴 수 있으며 빚이 많을수록 더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적 우주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극심한 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여전히 진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변모를 겪은 우주 말입니다. 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명료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장 강력한 광학망원경에 가장 깊은 우주를 향한 거대한 접시가 즉 미지의 별이나 먼 은하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를 듣기 위한 거대한 귀가 더해졌습니다. 전파 천문학이 탄생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특징적인 전파 신호를 내보내는 신비로운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펄서나 퀘이사와 같은 이국적인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상의 배후에는 물질의 새로운 응집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거대한 천체의 중심부에서 포효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물질이 극도로 미세한 성분으로 부서져 엄청난 밀도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일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숨결의 개입으로 그 거품은 과도하게 커집니다. 불확정성 원리의 엄격한 의식에 따라 차분하게 질서 있게 요동치던 극미한 물체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압도적인 광란은 주변의 진공을 집어삼켜 동일한 메커니즘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려면 초고속 카메라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비도 그러한 급속한 변화의 세부를 포착할 정도로 빠르게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모든 것이 진정되고 이제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가진 듯이 보이는 이상한 것이 비록 엄청나게 줄어든 속도이지만 계속 확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주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첫째 날이 끝났고 다음 138억 년 동안 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빅뱅이 일어난 지 1000억분의 1초 후에 이르렀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힉스 보손을 발견하고 그 질량을 측정한 이후로 이 이야기에 이제 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우주는 이미 거대합니다. 10억 캠라는 상당한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온도가 특정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힉스 입자가 갑자기 응결되어 결정화됩니다. 응결 온도가 되자 힉스 입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진공이라는 편안한 무덤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누군가가 고에너지 충돌을 일으켜 그들을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살려낼 때까지 138억 년을 기다려야 할 테니까요. 우주의 모든 원시핵이 형성되는 데는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분이 지나면 온도와 밀도가 더 이상 핵반응을 유지할 만큼 높지 않게 됩니다. 이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면 우주는 더 무거운 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자유양성자를 소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분만 지속되었더라도 거의 모든 수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주에 헬륨이 풍부하다는 것은 빅뱅 이론의 또 다른 확증이 됩니다. 이 원소는 별의 중심부에서도 생성되지만 원시 헬륨이 없다면 합계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별이 140억 년 동안 수소를 태우더라도 측정된 양만큼 풍부하게 헬륨을 생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생성된 핵은 수십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우주에 존재하는 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뒤에 가장 무거운 별의 거대한 핵 용광로에서 탄생할 주기율표의 무거운 원소들의 핵이 여기에 더해질 것입니다. 6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이제 무수히 많은 거대한 별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별들은 우주적 규모로 보면 매우 빠른 주기로 세대를 거듭하며 증식합니다. 별들 중 하나가 죽을 때마다 별을 둘러싸고 있는 이온화된 수소와 헬륨의 거대한 구름은 점점 무거운 원소로 풍부해져 가스와 먼지의 커다란 성운이 사방에 퍼지고 그 성운은 다시 더 작고 수명이 긴 새로운 세대의 별을 낳습니다. 중력은 거대한 암흑 물질 주위에 형성된 이러한 물질 덩어리에 천천히 작용합니다. 질량 면에서 훨씬 압도적인 덩어리들은 진정한 포텐셜 우물을 생성하여 별과 가스, 먼지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그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이문은 모든 것을 가차없이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심장입니다. 구름이 뜨겁고 계속 팽창하는 한, 이 거대한 구름을 응집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냉각되고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중력이 팽창력을 압도하고 물질 덩어리 주위에 더 크고 무거운 응집 중심을 형성합니다. 이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커다란 원반이 형성되어 중심 주위를 돌고 중심에서 질량의 대부분이 특히 수소가 밀집됩니다. 은하 내부에는 은하의 미니어처가 형성됩니다. 큰 구름의 일부가 자체 중력의 힘으로 붕괴되어 중심에서 별이 탄생하는 태양 성운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는 일종의 강착 원반이 형성되는데 다양한 고리에 분포된 다른 더 작은 응집 중심들이 구분될 수 있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원시 행성계 원반이죠. 갑자기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고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더 천천히 그리고 더 거친 경로를 따라 가장 안쪽 궤도의 암석 행성들이 모일 것입니다. 태초에 진공이 있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질문이 좀 잘못 제기됐습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시공간은 질량 에너지와 함께 세상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주 저편에 똑딱이는 시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할 이야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적 난점은 일단 무시하고 문제의 본질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는 역설은 일단 받아들인다 치고 장차 모든 공간이 생겨날 장소 아닌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물질적 존재지만 그래도 아직 물질이나 에너지의 흔적조차 없는 그곳에 우리가 이미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만물의 탄생을 돕고 직접 목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 앞에는 진공이라는 매우 독특한 물리 시스템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과는 달리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로 채워져 있으며 0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에너지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이 거대한 은행에서는 누구나 에너지를 빌릴 수 있으며 빚이 많을수록 더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적 우주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극심한 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여전히 진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변모를 겪은 우주 말입니다. 팽창하는 거대한 우주. 현대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 과거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순진한 이미지들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웃음이 납니다. 유니버스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의 라틴어 어근인 우누스 뉴자 회전하다라는 뜻의 베르테레버터의 과거분사 베르수스 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세상 만물의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회전하는 물체들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고대 신념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고대적 발상과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근대적 모형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지구 중심의 우주와 태양 중심의 우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학자들은 달, 태양, 행성, 항성을 품은 경이로운 동심구의 운동에 대해 끝없이 계산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창조의 중심에서 지구를 제외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사회에 그것은 엄청난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혈 사태를 낳을 정도로 서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시스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유사한 구조가 발견됩니다. 두 시스템 모두 불변하는 정지된 우주, 즉 조화롭고 영구적인 회전을 보장하는 완벽한 기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무별들을 움직이는 사랑단테, 신곡 천국편 제33곡이든 갈릴레이와 뉴턴의 중력이든 우주를 작동하게 하는 실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영원불변하고 완벽하여 태초부터 동일하다는 고정관념은 거의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초 상대론적 우주론이 처음 공식화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발견됩니다. 1917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반상 대성이론의 결과를 발전시키면서 균질하고 정적이면서 공간적으로 구부러진 우주를 가정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을 뒤틀어 한 점으로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양수값의 항을 방정식에 추가하면 이 수축 경향이 보정되어 시스템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죠. 현대 우주론의 시작은 이 조작으로 시작됩니다. 중력뿐이라면 피할 수 없을 우주의 파국적 종말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항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통용되어 온 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유지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진공 에너지인 우주상수를 무리하게 도입하여 중력을 상쇄하고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가 수천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1920년대 초만 해도 당시의 과학자들이, 특히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조차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리 은하에 속하는 천체들의 느린 동심원 운동은 우주가 고정되고 조화로우며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곧 새로운 관측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의문시될 테지만 그 전에 벨기에의 한 젊은 과학자의 뛰어난 직관에 의해 오래된 개념과의 급진적 단절이 얘기됩니다. 1927년 33세의 가톨릭 사제인 조르주 르메트르 조르스 라메트르는 케임브리지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동적 우주를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았습니다. 즉, 우주가 질량은 일정하지만 시간에 따라 반지름이 커지며 팽창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아이디어를 더 권위 있는 동료 연장자에게 제시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몹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네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물리학은 끔찍하네. 수천 년 동안 우주를 정적 체계로 생각해온 편견은 너무도 뿌리 깊어 당시 가장 유연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정신의 소유자조차도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따라서 만물의 시작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참신한 생각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수년간의 토론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했고 대중적인 지식이 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르메트르가 제시한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는 논문에서 외부은하 성운의 시선 속도 측정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먼지나 가스 덩어리와 함께 뭉쳐진 별들의 물이라고 생각된 구름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각각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망원경으로는 자세한 사실들을 식별할 수 없었죠. 별이나 어떤 발광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의 음파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광파에도 적용되죠. 음원이 멀어지면 우리가 수신하는 파동의 주파수도 낮아집니다.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죠. 마찬가지로 광원이 멀어지면 가시광선의 색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각 천체별로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천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져가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은하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은 사람은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갖춘 캘리포니아의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서 일하던 젊은 천문학자였습니다. 허블이 사용한 기술은 다양한 밝기에 맥동하는 별인 세페이드 세파이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블은 미국 최초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인 젊은 과학자 헨리에타 스완 리비트 헨리에타 스완 레벳과 사망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연구 분야에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종종 그렇듯 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 여성이 망원경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으며 매우 드물게 젊은 여성 과학자들이 보조 활동에 종사할 뿐이었습니다. 리비트는 완전히 부차적이고 급여도 적은 인간 컴퓨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담긴 수천 장의 사진판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별과 천체의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별의 겉보기 밝기를 측정하고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젊은 천문학자는 당시 우리 은하의 일부로 여겨지던 성운인 소마젤란 은하 NGC 292에 속하는 다양한 밝기의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리비트는 예리한 관찰을 통해 가장 밝은 별은 또한 가장 긴 맥동 주기를 가진 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일단 이 상관관계가 확립되면 별의 절대 밝기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물체의 밝기는 관찰자로부터의 거리의 역제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 밝기를 알면 겉보기 밝기만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리비트는 소마젤란 은하의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와 주기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고 별들이 대체로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후 사진판에 기록된 겉보기 밝기로부터 고유 밝기의 척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천문학자의 놀라운 직관 덕분에 표준 촉광, 즉 알려진 강도의 광원을 사용하여 거리의 절대적인 척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블이 한 일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 성운의 세페이드를 이용하여 이 천체가 우리 은하에 속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르메트르는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을 우리 은하 바깥에 위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낸 최초의 관측에 대해 알게 됩니다.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르메트르의 이론은 이 우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새로운 관측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무수한 은하를 포함하고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대한 구조인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었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후 이제 마지막 환상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태양계와 우리가 사랑하는 은하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인 평범한 은하계의 미미한 구성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 듯 전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모든 물질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시작이 있었고 아마 끝도 있을 것입니다. 빅뱅. 허블의 측정으로 확인된 르메트르의 직관은 새로운 세계관의 토대가 됩니다. 사제이자 천문학자였던 르메트르는 프랑스어로 쓴 그의 원래 논문에서 천체의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의 엄격한 비례 관계를 예측하기까지 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라는 그의 생각이 옳다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은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적색 편의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관측 목록이 점점 더 풍부해지면서 허블이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르메트르의 직관은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그가 논문을 발표한 벨기에 저널의 발행 부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과학계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끈질긴 과학사 복원 작업 덕분에 벨기에 과학자의 공헌은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걸렸지만 우주의 동적 특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한 이 관계는 오늘날 적절하게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1930년대 초 방대한 양의 실험적 관측 자료를 앞에 두고서 아인슈타인도 결국 처음에 헤이론을 포기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위대한 과학자는 벨기에의 신부와 미국 천문학자가 옳았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우주상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며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임시 보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주론의 기본 방정식에서 우주상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 후반 암흑 에너지의 발견으로 그 창시자를 괴롭혔던 이 용어가 다시 도입되면서 상황은 역전될 테지만요. 우주의 팽창이 실제로 가속될 수 있다는 가설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도 르메트르였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그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를 아주 작은 값이긴 하지만 방정식에 남겨두었습니다. 르메트르는 우주의 탄생을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에 원시 원자라고 부르는 초기 상태로부터 시작된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르메트르의 가설은 당시 가장 진보된 과학 이론을 만물이 일종의 우주 아래서 비롯되었다는 수많은 신화적 이야기에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될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연결을 최초로 확립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은 공식화될 때부터 많은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계 여론은 다른 문제들로 바빴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 유럽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의 출현, 전 세계가 또 다른 세계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많은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우주론적 가설에 대한 회의론은 과학계에서도 매우 강했습니다. 당시에 저명한 과학자들 중 상당수는 시공간의 시작이나 우주의 탄생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창세기 및 많은 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론과 너무나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새로운 이론을 처음 지지한 사람은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사제였고 그것도 로마 가톨릭 사제였으니 말입니다. 영원한 우주, 창조되지 않은 영구적인 정적 상태의 우주라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주창한 이래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과학자 중 한 명인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프레드 호일은 르메트르가 제안한 이론이 터무니없다고 여겨 2001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1949년 BBC 라디오 방송에서 경멸적인 의도로 빅뱅 이론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호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일이 이 새로운 우주론을 조롱하기 위해 동원했던 대폭발의 이미지는 결국 집단적 상상력에 깊이 침투하여 그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가장 끈질긴 반대의 거점 중 하나는 소비에트 과학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련 과학자들은 빅뱅을 창조론의 한 형태를 이론화한 관념론적 사이비 과학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르메트르가 항상 과학과 신앙의 영역을 잘 분리해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교황 비오 12세가 과학자들이 묘사한 빅뱅이 성서에 기록된 창조의 순간과 닮았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때 르메트르 자신은 몹시 경악할 정도였는데 말이죠. 교황은 신앙의 이성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창조론에 대한 일종의 과학적 검증을 제공하여 선전하려 했지만 르메트르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빅뱅 이론의 결정적인 성공을 가져온 것은 실험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우주론적 가설의 이론적 발전 중에는 우주 전체에 퍼져있는 배경 복사에 대한 1950년대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즉 광자가 물질에서 분리되던 순간의 잔재인 화석 파동에 대한 예측입니다. 시공간의 팽창에 의해 수십억 년에 걸쳐 파장이 길어진 매우 약한 전자기파가 성간빈 공간에 몇 도의 켈빈 온도를 부여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64년 미국의 천문학자 아노 펜지에스와 로버트 윌슨 로버트 윌슨에 의해 거의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전파 천문학적 관측에 사용할 안테나를 수리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것 같은 성가신 신호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실 근처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발생한 간섭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근 뉴욕의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된 전자기 교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안테나의 둥지를 튼 비둘기 한 쌍이 장비의 일부를 통상적으로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흰색 유전체 물질로 덮은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조사를 중단하고 짧은 편지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방출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를 발견하고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즉 약 섭씨 영하 270도 정도라는 사실을 관측함으로써 빅뱅 이론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모든 재앙의 어머니, 원초적 사건, 모든 것이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증거인 빅뱅의 메아리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진공에서 탄생한 우주. 사실 빅뱅이라는 용어가 큰 성공을 거두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TV 프로그램에서 아동 만화에 이르기까지 온갖 곳에서 빅뱅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돌고 있었습니다. CMB의 더욱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설득력 있는 퍼즐 조각이 추가되고 있었지만 대답해야 할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컨대 전통적인 빅뱅 이론에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질량이 집중된 지점에서 탄생하여 격렬하게 팽창하는 극도로 조밀하고 뜨거운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물리적 현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지점에 집중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이탈로 칼비노 탈러 커비노가 우주만화와 커스미커머커머의 단편 모든 것이 한 점의 트로에는 푼트오에서 농담처럼 넌지시 말한 것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있었던 한 점에서 우리 각자의 각 지점은 다른 이들 각각의 각 지점과 일치했다. 그 몇 년 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썼던 알레프도 비슷한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단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그것은 다른 모든 수를 포함하는 원초적 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작고 신비로운 구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이제 정착된 이론의 표면의 아래에는 엄청난 질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이 예외적인 상태를, 즉 물리학자들이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밀도와 공률을 가진 무차원의 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우아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팽창을 기술하는 것과 동일한 방정식을 그 반대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즉 엄청난 네파 또는 비크런치 대합mol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불가항력의 수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우주의 팽창은 물질과 에너지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느려지고 이는 팽창이 완전히 상쇄되고 뒤이어 수축 단계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은하들은 느리지만 가차없이 은하단 내부로 응축되고 우주의 모든 구석에서 물질의 밀도와 평균 온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결국 블랙홀, 방사선 및 이온화된 물질의 엄청난 농도로 이어져 점점 더 작은 영역으로 파국적으로 붕괴되어 사실상 점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에서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 점은 팽창과 수축 사건들의 무한한 연쇄의 연결고리인 것이죠. 수백억 년의 시간 주기로 다양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아코디언의 압착과도 같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과 죽음, 재생의 순환을 물질적 우주로 확장하는 이 가설은 많은 동양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주 자체가
생명체를 무수한 환생 속에 가두는 존재의 수레바퀴인 윤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대칭적이고 우아한 해결책은 누가 전 우주를 특이점에 집중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에너지 보존의 위반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는 수십 년 동안 열려 있었지만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와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정밀 우주론 프리시즌 커스몰로지 탄생하면서 일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명료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장 강력한 광학망원경에 가장 깊은 우주를 향한 거대한 접시가, 즉 미지의 별이나 먼 은하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를 듣기 위한 거대한 귀가 더해졌습니다. 전파 천문학이 탄생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특징적인 전파 신호를 내보내는 신비로운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펄서나 퀘이사와 같은 이국적인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상의 배후에는 물질의 새로운 응집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거대한 천체의 중심부에서 포효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물질이 극도로 미세한 성분으로 부서져 엄청난 밀도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일 말입니다. 우주가 수십 미터의 전파에서 가장 강력한 감마선의 원자 이하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파장의 광자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는 과학자들을 자극해 점점 더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 지상이나 지구 궤도에 설치해 전자기파의 전체 스펙트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점 더 정확한 우주 지도와 모든 주파수의 무수한 방사원에 대한 정밀한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덕분에 우주 전체를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에 전형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총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 충격량, 가운동량, 총 전하량은 얼마인가? 데이터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측정의 오차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그림에서는 매우 놀라운 측면이 드러납니다. 데이터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팽창이 역행하여 빅크런치로 돌아갈 것임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는 중력이 지배적인 힘이 되는 임계값을 넘어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환 우주라는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최초의 특이점을 설명하는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훨씬 더 우아한 또 다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우주가 완전한 균질성과 등방성의 조건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우주 배경 복사의 놀라운 균일성은 우주에 눈에 띄는 곡률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복사의 각분포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은 공간이 유클리드 계하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질량과 에너지에 방해받지 않고 우주의 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광선은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를 곡률이 0인 평평한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 분포는 본질적으로 공간의 곡률 및 그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상대성이론에 의해 확립된 법칙에 따라 우리 우주와 같은 평평한 우주는 총 에너지 0인 체계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로 인한 양의 에너지와 중력장으로 인한 음의 에너지가 서로 상쇄되는 것입니다. 우주 시스템의 총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먼저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별의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결과에 1000억 개의 은하를 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인한 에너지를 더해야 하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주를 떠도는 모든 형태의 물질과 방사선을, 즉 은하 사이의 가스와 광자, 중성미자, 우주선, 중력파까지도 에너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계산의 최종 결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양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력장이 총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음수가 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든 혹은 멀리 떨어진 두 은하 사이든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은 속박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두 물체가 음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이죠. 두 구성 요소 중 하나를 풀어주려면 양의 에너지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즉, 두 물체 중 하나가 탈출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하여 상대방의 중력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계 가장자리로 탐사 위성을 발사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중력은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전체 분포에 작용하기 때문에 속박 상태의 총체에서 얻어지는 음수도 엄청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청나게 큰 두 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0에 달합니다. 요컨대 우주 시스템의 총 에너지는 진공 시스템의 총 에너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습니다. 특히 우주의 총전하, 충격량 및 가운동량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두 엄격히 0에 달합니다. 요약하면 우주는 제로 에너지, 제로 충격량, 제로 가운동량, 제로 전하를 가집니다. 이 모든 특성은 우주와 진공이 매우 흡사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두 손을 듭니다.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꾀꾀거린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오리다. 요컨대
지금까지 수집된 가장 정교하고 포괄적인 관측 데이터는 우주 기원의 신비가 가장 단순한 가설에 숨겨져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빅뱅 가설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의문을 일거에 해결합니다. 총에너지가 0인 우주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초기 특이점에 집중시키는 이상한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제로 에너지가 있었고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시스템 역시 총에너지가 0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의 초기 주창자 중 한 사람인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앨런 구스알은 그는 이를 양자 진공이 제공하는 엄청난 공짜 점심의 가장 멋진 예라고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진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또는 더 잘 표현하자면 우주는 여전히 변형을 겪은 진공 상태라는 것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보입니다. 혹은 적어도 지금까지 수집된 무수한 관찰 결과와 가장 일치하는 가설로 보입니다. 진공은 무인가? 그렇다면 진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공을 무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무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존재의 단적인 반대 개념입니다.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나이드가 이를 가장 잘 정의했죠. 존재는 있고 있지 않을 수 없으며 비존재는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공허로서의 무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흔한 악몽과 같은 원초적 두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허는 텅 빈 영혼, 공허한 말 등 무가치함의 동의어입니다. 진공과 무의 개념을 연관시키는 일은 서구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진공에서 생겨난 우주라는 우주론과 무에서 세계를 창조했다는 유대 기독교적 창조론 사이의 불가피한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실제로 거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물리적 시스템으로서의 진공은 어떤 면에서는 무의 반대입니다. 반면에 진공의 개념은 제로의 개념과 접점이 많습니다. 제로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1202년 처음 등장한 라틴어 제피룸스 피엄에서 유래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는 한 저서에서 0 또는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아랍어 시프르세프를 이런 식으로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만 라틴어의 울림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 봄을 알리는 부드러운 바람인 제피로스 자퍼스를 연상시킵니다. 아랍어에서 영을 나타내는 말에 담긴 원래 의미는 인도에서 온 것으로 인도인들은 이를 수냐수냐라고 불렀습니다. 공의 교리를 뜻하는 수냐타나의 대서도 같은 어근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티베트 불교의 근본 개념으로 모든 물질은 사실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를 갖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영공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인도인들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서기 458년 한 산스크리트어 문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제목은 로카비바갈어 케이뎁거로 그 문자적 의미는 우주의 부분들입니다. 우주론에 관한 저작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진공의 개념과 우주의 탄생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려는 듯이 말이죠. 인도의 우주론과 창조 신화에서 공허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바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동시에 파괴자인 신입니다. 그가 춤을 추면 온 땅이 떨리고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리며 신성한 리듬에 따라 불타오릅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려 빈두밴드로, 즉 시공 바깥의 형이상학적인 지점으로 집중됩니다. 많은 힌두교 여성들이 이마에 붙이고 있는 빨간 점도 이것을 상징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점 자체도 천천히 녹아서 모든 것이 우주적 공허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바 신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금 신성한 리듬은 공허를 점점 더 크게 진동시키고 이는 결국 격렬하듯 부풀어 오르며 생성소멸의 무한한 순환 속에서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킵니다. 인도인들이 공의 개념에 익숙하다는 것을 두고 생각하면 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미 채택한 수체계에서 영감을 받아 처음으로 영의 완전한 수의 속성을 부여하는 영광이 인도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무한히 논리를 거스르고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끔찍한 개념이라고 여겼던 그리스인들과는 대조됩니다. 완전함의 이상인 파르메니데스적 존재는 구체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공간과 시간에서 항상 자신과 동일하며 무엇보다도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인에게 유한은 완전함과 동의어인 반면 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영이 원초적인 혼돈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은 다른 숫자와 곱했을 때 그 값을 늘리는 대신 그것을 소멸시키고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숫자입니다. 영으로 나누려고 할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여기서도 논리적 부조리가, 즉 한없이 무한한 무영의 큼이 만들어집니다. 공허와 마찬가지로 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무한도 그리스인들에게는 똑같이 끔찍했습니다. 논리를 거스르고 철학자들을 심란하게 하는 이 개념들은 부적절하고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양에서는 영에 대해 일종의 금기가 만들어졌고 이 금기는 진공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약하고 있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공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가 영인 특정한 물질적 체계입니다.
그것은 제로 에너지 상태이지만 다른 모든 물리계와 마찬가지로 조사, 측정, 특성화할 수 있는 물리계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물리학자들은 진공에 대한 수많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진공 상태가 기본 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정교한 실험 장비를 사용하여 기이한 특성을 연구합니다. 신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을 진공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물리계와 마찬가지로 미시적 규모에서 시스템의 작동을 지배하는 불확정성 원리는 진공에서도 적용됩니다. 진공 상태를 포함하여 주어진 시스템의 에너지와 시간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곱이 특정 최소값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진공의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매우 많은 수의 측정을 수행하면 그 결과의 평균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측정값은 평균값이 0인 통계 곡선을 따라 분포된 0이 아닌 양수나 음수의 변동값을 나타냅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측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에너지의 변동이 커지죠. 실제로 이 특성은 측정 중에 발생하는 시스템의 섭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시적 수준에서 물질의 행동과 관련된 더 깊은 문제입니다. 진공 상태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인 매우 긴 시간 척도에서 관찰할 때는 엄밀히 말해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나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여느 사물처럼 변동하며 에너지 수준이 0과 상당히 다른 상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상태를 통과합니다. 요컨대 불확정성 원리는 진공 상태에서 미세한 에너지 거품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금세 사라지기는 하지만 관련된 에너지가 낮을수록 비정상적인 거품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진공의 작동을 미시적 수준에서 상상할 때 지루하고 정적이며 항상 동일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로 진공 기포의 미세한 조직은 무수히 많은 미시적 요동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은 곧 소멸되지만 빌려온 에너지가 0이라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존재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진공에서 양자 요동은 입자 반입자 쌍의 자발적 생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공은 물질과 반물질의 무궁무진한 저장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진공에서 전자를 추출할 수 있죠. 바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재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전자와 양전자를 함께 추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 보존 법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이죠. 전자 하나만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전하를 띈 상태로 남게 될 전체 진공 상태의 특성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총전하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항상 양전자도 함께 추출해야 합니다. 요컨대 진공에서 같은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추출하기만 하면 진공은 항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자 반입자 쌍의 에너지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쌍의 질량이 낮을수록 가용 자유 시간이 더 커집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불확정성 원리가 종을 울리고 두 학생은 규율에 따라 교실로 돌아갑니다. 이 메커니즘은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물리학 원리가 아니라 입자가 속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물질적인 과정입니다. 충돌하는 빔의 에너지로 진공을 때리면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고 충돌 에너지가 높을수록 입자의 질량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입자를 진공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핵의학에서 마커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부터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생성되는 힉스 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진공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이며 잠재력이 가득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잉태하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진공은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과 반물질이 무제한으로 넘쳐나는 체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인도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수 0과 정말 닮았습니다. 0은 수가 아니기는커녕 양수들과 음수들의 무한집합을 포함하며 반대 부호의 대칭적인 제로섬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자면 위상이 반대인 모든 소리가 중첩할 때 서로 상쇄되어 정적이 생겨나거나 광파의 파괴적인 간섭으로 인해 어둠이 생겨나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공의 양자 요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가설은 우리 우주에서 중력장으로 인한 음의 에너지가 질량과 관련된 양의 에너지와 정확히 상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진 우주는 단순한 요동에 의해 생겨날 수 있으며 양자역학의 법칙은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에너지 0의 우주는 전통적인 빅뱅 이론의 중요한 변형으로서 초기 특이점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진공과 혼돈. 어떤 면에서 21세기의 과학은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에서 만물의 기원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웅장하고 인상적인 한 구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태초에 혼돈이 먼저 있었다. 혼돈을 무질서와 분화되지 않은 덩어리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퍼진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진술은 과학적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어 카이노시에너 쩍 벌어지다, 카스코 차스코 입을 쩍 벌리다 또는 카스마 차스마 깊은 틈의 메아리에서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오스는 크게 벌어진 검은 협곡, 바닥 없는 시면, 시커먼 소용돌이,
무엇이든 삼키고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공허가 됩니다. 카오스의 이러한 원래 의미는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무질서 개념과 연관된 것은 훨씬 후 아낙사고라스 넥스고라스와 플라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카오스는 더 높은 원리에 의해 정리되어야 할 무형의 물질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그 거칠고 조잡한 물질의 형태를 부여하여 코스모스, 즉 만물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조직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신 또는 데미우르고스 데미urgos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진공으로 이해되는 원래의 카오스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진공보다 더 엄격하게 질서 있고 규제되고 대칭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 안의 모든 것은 엄격하게 규칙화되어 있고 모든 물질 입자는 상응하는 반입자와 함께 움직이며 모든 요동은 불확정성 원리의 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모든 것이 잘 조절된 리듬에 맞춰 즉흥이나 기교 없이 완벽한 안무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완벽한 메커니즘이 중단되고 이상한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대 중앙을 차지한 다음 시공간 팽창과 그것을 휘게하는 질량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갑자기 촉발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극단적인 질서는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양자 요동은 우리가 우주 급팽창이라고 부르는 과정에 의해 불균등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물질 입자의 정체를 비롯한 현상의 많은 세부 사항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무작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진공에서 생겨난 급팽창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멋진 사라반드 춤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